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그 속에 동양의 깊은 철학과 마음의 수양법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글자 하나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얼마 전 저의 오랜 동창 한 분이 저에게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주셨습니다. 안 교수, 내가 알기로 한자 겸할 겸 자는 별을 두 손으로 쥐고 있는 모습인데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자신을 낮춘다는 뜻의 겸손할 겸 자와 연결이 되는 것인가? 문외한도 이해할 수 있게 세세히 설명해 주게나?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질문은 사실 문자학과 의문학 그리고 인간의 내면적 수양을 관통하는 거대한 철학적 여정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글자의 자영이 품고 있는 시각적 이미지에서부터 깊은 철학적 의미로 확장되는 과정을 차근차근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도 바로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겸손이라는 단어에 쓰이는 겸손할 겸 자를 먼저 해체해 볼까요? 이 글자는 말씀 언변의 겸할 겸 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겸이라는 글자 속에는 어떤 본래의 뜻이 숨어 있기에 우리의 말과 태도를 낮추는 겸손의 핵심이 된 것일까요?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겸, 자의 문자학적 기원입니다. 겸자의 아주 오래된 형태인 금문을 살펴보면 그 그림이 아주 명확합니다. 글자의 아래쪽에는 사람의 손을 의미하는 또 우자가 놓여 있고 그 위로는 곡식의 이삭이 탐스럽게 드리워진 벼화자가 두 개나 놓여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이라면 한 손에 벼 한 포기를 쥐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편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는 욕심을 내어 혹은 아주 능숙한 솜씨로 두 포기 이상의 벼를 한 손에 꽉 움켜쥐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아우르다, 동시에 하다, 합치다라는 뜻이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중국의 고대 철학자 묵자가 주창한 묵가 사상의 핵심인 겸에도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고 한데 아울러 사랑한다는 뜻이니 이 역시 두 포기의 벼를 아우르는 글자의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포기를 쥐는 행위가 어떻게 겸손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정밀한 세 가지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수렴의 논리입니다. 한 손으로 두 포기 이상의 벼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에 힘을 빼면 나탈이 후두둑 떨어지거나 벼줄기가 밖으로 삐져나가 버릴 것입니다. 따라서 흩어지지 않게 손에 단단히 힘을 주어 안으로 꽉 모아 쥐어야 합니다. 이처럼 모으고 갈무리하는 동작이 바로 겸의 핵심 에너지입니다. 이 압축의 에너지가 말씀 언자와 결합해 보십시오. 자신의 얄팍한 지식이나 뛰어난 성과를 밖으로 함부로 과시하며 떠벌리고 흩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손 안의 벼 포기가 흩어지지 않게 꽉 쥐듯 자신의 생각과 말을 안으로 정중하게 갈무리하여 꼭 필요한 만큼만 조심스럽게 내뱉는 말이 바로 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의 태도인 것입니다. 둘째는 부족의 논리입니다. 의문학적으로 살펴볼 때 겸자는 청렴할 겸, 부족할 겸 등과 소리를 공유하며 하나의 거대한 단어 가족을 형성합니다. 놀랍게도 이 계열의 글자들은 공통으로 모서리, 구석, 혹은 모자람과 얇아짐이라는 심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 포기의 벼를 하나로 꽉 쥐어 압축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 부피가 좁혀지고 얇아지게 됩니다. 얇을 박자처럼 여러 개를 겹쳐 꽉 쥐면 개별적인 두께는 오히려 얇게 느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꽉 쥐어서 얇아진 상태, 즉 겸 자가 하품 흠자, 즉 입을 벌린 모습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먹을 것이 부족하여 배가 홀쭉하게 들어간 상태, 즉 흉년이나 모자람을 뜻하는 부족할 겸 자가 됩니다.
결국 겸손할 겸 짜는 자신이 두 개를 가졌을지라도 그것을 세상의 중심에 꽉 찬 상태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쪽 구석으로 물러나 부족한 듯 미만으로 표현하는 절제의 미학입니다. 고대 중국의 자전인 허신의 설문회자에서는 이겸자를 일컬어 경외함이다라고 풀이하였고, 다른 일설에서는 스스로를 가득 차지 않게 하는 것이라 명쾌하게 정해 내렸습니다. 셋째는 상대성의 논리입니다. 아우를 겸 자의 본뜻을 그대로 살려 말의 영역에 적용해보면 대화를 나눌 때 철저히 나라는 단독 주체만의 입장에서 떠드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까지 나의 한 손에 아울러 배려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장이 두 포기만큼 무겁다면 상대방의 상황 역시 두 포기만큼 무거움을 인정하고 그 균형을 세심하게 맞추어 나가는 공존의 언어, 그것이 바로 겸손의 완성입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다면 제 강의가 너무 밋밋하겠지요?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깊은 곳, 이 철학의 심연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겸자가 압축과 수렴의 의미를 지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산된 것을 하나로 꽉 모으는 힘이 공간을 만났을 때 생겨나는 아주 경이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청렴하렴자의 탄생입니다. 청렴하렴자는 집을 뜻하는 엄자 아래에 겸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이 글자의 본래 뜻은 집의 구석 혹은 두 벽면이 만나 이루는 날카로운 모서리입니다. 넓은 방의 공간이 끝없이 이어질 수는 없지요. 그 넓은 면들이 한 지점으로 빈틈없이 모여서 끝나는 곳이 바로 모서리입니다. 설문회자에서는 렴을 가리켜 측야라고 했는데 넓은 면이 끝나고 아래로 좁게 꺾여 내려가는 예리한 선을 뜻합니다. 아주 쉬운 비유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평평하고 흐물흐물한 종이 한 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종이의 양쪽 면을 하나로 모아서 손가락으로 꾹 누르며 압축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평면일 때는 존재하지 않았던 아주 날카로운 선과 각이 생겨납니다. 흩어져 있던 힘을 하나로 모았기 때문에 그 선은 칼날처럼 예리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서리입니다. 그래서 렴자가 쓰인 단어 중 염리라는 말은 칼날 따위가 아주 날카롭다는 뜻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이 날카로운 집의 모서리가 어떻게 사람의 성품인 청렴함이 되었을까요? 둥근 공처럼 모서리가 없는 물체는 바닥에 두면 작은 바람에도 여기저기 이리저리 쉽게 굴러가 버립니다. 하지만 단단하고 날카로운 모서리가 세워진 물체는 바닥에 딱 고정되어 웬만한 힘에는 흔들리거나 굴러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똑같습니다. 내 마음속에 흐트러지기 쉬운 생각들을 한데 모아 엄격하고 단단한 모서리를 세운 사람은 세상에 어떤 이익이나 달콤한 유혹이 다가와도 결코 쉽게 굴러가거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안과 밖의 경계를 날카롭게 세워 내 안의 소유욕을 철저히 단속하니 남의 물건을 부당하게 탐하지 않는 맑고 깨끗한 상태, 즉 청렴함이 바로 여기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옛 선비들이 돗자리를 깔 때도 그 모서리를 반듯하게 맞추는 정갈한 태도를 가리켜 여무라 부르며 사람의 고든 절조를 상징했던 것도 다 이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앞서 다루었던 겸손할 겸 자로 돌아와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은 결코 내게 능력이 없거나 배운 것이 없어서 이리저리 굽실거리는 둥글둥글한 비굴함이 아닙니다. 한 손에 두 포기 이상의 별을 통제할 수 있는 압도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 내면에는 타협하지 않는 서슬퍼런 칼날 같은 모서리와 기준이 확고하게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카로움으로 남을 찌르거나 상처 주지 않도록 자신의 모서리를 철저히 안으로 갈무리하여 겉으로는 오직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상대방을 배려하며 내어놓는 상태. 바로 이것이 진정한 겸의 철학입니다. 참으로 위대하고 정밀한 언어의 절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리의 비밀, 즉 음운학적인 경계를 하나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는 날카롭게 솟아오른 모서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모서리를 뜻하는 또 다른 글자인 모서리 릉자와 능엄경할 때 쓰이는 모서리 릉자를 살펴보면 겸자가 품고 있는 동적인 에너지의 또 다른 측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리감 릉은 언어학적으로 설치금이라 불리는 리을 계열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혀 옆으로 공기가 미끄러지듯 흘러가며 바닥에서 위로 길게 솟구쳐 오르는 강한 에너지를 가집니다. 언덕을 뜻하는 릉자를 보십시오. 평지보다 높이 솟아오른 언덕 위를 발로 딛고 타고 넘어가는 역동적인 에너지가 담긴 글자입니다. 이 위로 솟구치는 에너지가 식물인 곡식 상태 화자에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변화보리 이사 끝에 하늘을 향해 날카롭게 솟아난 바늘 같은 가시, 즉 까끄라기를 뜻하는 릉자가 됩니다. 허신의 설문해자에서는 이를 벼의 보랏빛 까끄라기라 명시했고 운서인 광운에서도 벼 이삭의 까끄라기라 확증했습니다. 이 작고 뾰족하게 솟아오른 까끄라기의 선형적 이미지가 점차 확장되어 사물의 예리한 모서리나 날카로운 위엄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지형에 적용되면 거대하게 솟아오른 언덕릉이 되고 나무 목자와 사각형을 뜻하는 모방자가 더해진 릉자가 되면 수행자의 모든 번뇌를 쳐부수는 예리한 지혜의 칼날이자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둥을 뜻하는 최고의 종교적 상징으로 승화됩니다. 자, 이 리을 소리에 솟아오르는 힘과 앞서 말한 겸에 닿는 힘을 결합해 봅시다. 겸렴이라는 글자는 발음할 때 마지막에 필연적으로 입술을 굳게 닫아야 하는 수렴의 음모를 가집니다. 이 두 가지 소리의 법칙을 융합하면 겸손의 완벽한 수양 체계가 완성됩니다. 내면에는 리을 소리처럼 평범함을 뚫고 위로 치솟아오르는 엄청난 실력과 예리한 깨달음의 모서리를 벼르고 있으나 그것이 입 밖으로 나갈 때에는 마지막 입술을 굳게 다무는 M소리처럼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정성껏 갈무리하여 부드럽고 따뜻하게 닫아둔다.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손에 두 벼 포기를 쥔 겸할 겸 자에서 시작하여 나를 낮추는 겸손할 겸을 지나 날카로운 모서리를 세워 나를 단속하는 청렴할렴에 이르렀고 마침내 번뇌를 깨부수는 견고한 기둥인 모서리릉의 세계까지 깊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성숙한 삶의 태도란 명확합니다. 실력이 비어 있어서 남의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이는 얄팍함이 결코 아닙니다. 거대한 지식과 두 포기를 쥘 수 있는 압도적 능력으로 꽉 차 있지만 스스로 내면의 엄격한 선을 그어 날카로운 모서리를 바로 세우고 그 베일 듯한 예리함을 말씀언이라는 비담보에 소중히 감싸서 이 세상과 타인에게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형태로 건네는 사람. 꽉 찬 사람이 가장 부드럽고 절제된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수천 년 전 우리 선조들이 한자 속에 심어놓은 진정한 겸손의 미학이자 위대한 수양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이 깊고 맑은 겸의 철학이 단단한 모서리처럼 굳건히 자리 잡기를 바라며 오늘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건하십시오.